비트코인의 제도화로 인해서 150만 달러까지 2030년까지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트럼프식 관세 협상 또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지금 당장 전 세계에 보편 관세 때릴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4월 1일 이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일정을 미뤘고 심지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표면적인 말에 절대 속지 마셔라. 트럼프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를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만 손에 쥔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없애버리는 비관세까지 고려하는 사람이고, 국가별로 미국한테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따라서 차등화된 관세까지 적용을 하려는 굉장히 유연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세에 대한 표면적인 뉴스나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시고 여러분이 겁내셔가지고 털려나가시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원하는 것을 관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타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또다시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서 이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조만간 엔딩시키겠다, 다시 한번 언급했다라는 건 뭡니까? 강력하게 러우 전쟁 종결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14일부터 진행되는 미넨 안보리 회의 3자 회동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3자 회동이 진행된다, 정말 평화협상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봉합은 투자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호재, 그리고 공급망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식품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 역할을 하는 국가들인 만큼 이 두 나라의 전쟁이 해소된다. 물론 인플레이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법원은 최근 SEC가 신청한 바이낸스와의 60일 소송 중단을 정식으로 수락했고, 법원 또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SEC의 분쟁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가 이번에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SEC가 구축하고 있는 태스크포스가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한테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가 친화적인 법안, 정확한 규제 틀 만들고 암호화폐 업계들이랑 우리가 잘 타협할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SEC의 집행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는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제 SEC는 비공식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였다. 특히 SEC가 링크드인의 부서 공식 명칭에서 암호화폐, 크립토 에셋 단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암호화폐를 신흥 기술로 대체를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이는 SEC 위원장 대행인 마크 우에다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명령한 것이다. 완전히 SEC는 게리 겐슬러가 있었을 때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때와 180도 태세가 전환된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스닥에서는 해시덱스의 암호화폐 지수 ETP가 정식으로 거래될 예정이고, 여기에 포함된 암호화폐는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하지만 차기에 SEC가 현재 지금 심사 중인 여러 가지 알트코인 현물 ETF들도 출시된다. 그럼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크립토 파생 상품 ETF가 나와준다. 기관들의 채택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SEC는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XRP ETF에 대한 19B4 신청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현물 ETF에 대한 19B4 신청까지 정식으로 승인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알트코인 현물 ETF가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SEC는 이제 게리 겐슬러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알트코인 현물 ETF를 빠르게 승인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알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연내 90%까지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 트위터에서는 다른 XRP나 솔라나,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약으로 치면 1루에 있다면 현재 지금 라이트코인은 3루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차기 알트 ETF는 라이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워싱턴 DC에서 의원들과 모임을 하면서 미국 의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기회가 열렸다라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내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높으신 분들과 모임도 가지고 만찬도 가지면서 들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모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트럼프를 필두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갈링하우스는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SEC가 리플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SEC, 풀, 기나긴 이 지독했던 소송 끝내버리고 합의를 보면서 XRP도 이제 더 이상 이런 SEC 소송에 대한 장애물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회의에서 어떤 게 논의될 예정입니까? 행정 절차 개시 합의, 금지 명령 조치, 소송 해결, 기타 집행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서 SEC와 리플은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화해하면서 친화적으로 가자, 여기에 도장을 찍는 비공개 회의가 지금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최우선 과제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 위기, 그리고 미국채 위기, 그리고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타 쌍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빨리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채택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확장은 곧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크립토 시장의 확장이랑도 이어진다.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돈나머니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 우드도 최근 공식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제도화로 인해서 150만 달러까지 2030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해봐야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입니다. 15배 이상 상승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절대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 실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2025년에 빅 아이디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진짜 1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들의 채택, 그리고 디지털 골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거고, 신흥국들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고통에서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국가적인 준비금 채택과 그리고 기업적인 준비금 채택, 그리고 비트코인과 온체인 금융 서비스가 성장되면서 이 6가지 요인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탄탄한 논리들을 여러 가지 약세 케이스, 중립 케이스, 강세 케이스까지 분석을 해서 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캐시우드의 말이 환희에 차서 이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하고 여러 가지 기관과 국가, 기업들의 채택률에 따른 굉장히 정확도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2025년 빅 아이디어의 5가지 혁신 키워드 중에서 AI와 함께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장 첫 번째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나 가상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디지털 지갑, 이 산업들이 확장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혁신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확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코인베이스의 작년 4분기의 실적을 까보면 어마어마하다. 코인베이스의 총 수익은 무려 138% 증가했고 순수익은 373%, 그리고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도 지난 2023년 4분기 12억 9천만 달러 대 작년의 4분기는 3억 2,400만 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고, 그리고 거래 수익 또한 194%, 그리고 거래량 또한 185%,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지금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만 보더라도 암호화폐가 왜 혁신 기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바클레이즈 또한 1억 3,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캐나다 2위 은행인 몬트리올 은행 또한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이거는 직전 분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식으로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까지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들은 이제 사이클 끝났다, 고점이다 하면서 팔고 던지고 있을 시간에 전 세계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인 초대형 전통 은행들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늘리고 매집하려고 할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지금이 시즌이
종료되는 시기일지 새로운 사이클이 확장되는 시기일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증권사인 피남 같은 경우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연계된 채권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모호한 암호화폐 규제 속에서 비트코인을 우회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연계된 구조와 채권까지 출시하면서 만약에 정부 기관이 막는다라고 하면 우회해서라도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법인들도 코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상장사 등 3,500개사 대상으로 우리 금융위에서도 하반기부터 법인 코인 투자를 허용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한국의 마이클 세일러, 한국의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하반기부터 생겨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같은 경우도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면서 향후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택하고 디지털 자산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메타플래닛이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고 매집한 이후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으며 그 결과로 MSCI 일본 지수까지 편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트코인 채택하면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기대감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비트코인 채택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인 비자 또한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서 폴드와 협력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제하면은 적립금이 비트코인으로 쌓이는 신용카드를 지금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 결제 기업인 마스터카드는 지난 2024년 전체 거래의 30%를 토큰화로 완료를 했다. 그만큼 지금 가장 큰 금융 결제 기업들 또한 기존의 낡아 빠진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결제 시스템으로 옮기고 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암호화폐 결제를 통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파이어블록스 임원을 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암호화폐 결제 기능은 연말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이고 2025년 내에 X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준비가 완료가 될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발언. 비자의 마스터카드 X까지 이제 엑스머니로 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여기서 모두가 크립토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대중 채택이 이루어지고 산업 성장이 가속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메가톤급 소식, 전 세계 최대의 금융 언론인 블룸버그 또한 비트코인과 금을 혼합한 지수인 BBIG와 BBUG라는 지수 인덱스를 출시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비트코인이 금과 묶인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블룸버그 또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호화폐라고 해서 다 혁신적이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는 밈코인의 99%가 사기란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인은 직접 밈코인 발행하지 않을 거고 밈코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밈코인에 투자하고 재밌게 투자해서 일확천금 노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밈코인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없고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들이 99%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밈코인을 접근하실 때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의 용도로 접근하시는 게 낫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밈코인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밈코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펀더멘탈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르셔서 알트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실현 변동성 지표가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실현 변동성이 바닥을 찍었던 구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상승 펌핑이 나오기 전 눌림 구간이었다. 지금 물론 더 큰 실현 변동성이 하락하면서 시장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의 기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최근 시장 흔들기에 따라서 리테일들,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지금 고개를 들어주려고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개인의 수요가 바닥을 치고 다시금 올라갈 때 새로운 조정을 마치고 상승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수요가 다시금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조정과 약세 국면을 끝내고 새롭게 튀어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점프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 이동평균 활성 공급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과거에도 2017년 강세 사이클, 2021년 불장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180일 활성 공급이 상방 추세를 이어주면서 강세 흐름이 지속됐는데 지금도 어쨌든 확실하게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세장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면서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금 전체 거래소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또다시 상방이던 하방이던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고, 저는 이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 과거에도 비트코인 큰 추세와 궤를 같이 한 만큼 여기서 축적된 에너지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방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다, 2차 불장의 시작이다, 감론 을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상승장의 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지금 이 사이클 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과거 2017년, 21년 사이클을 보시면 완전히 바닥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기 홀더 비율이 물론 많이 고점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맞지만 아직도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내려갈 룸이 남아있다. 이것이 조금 더 비트코인 사이클이 35%에서 40%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고, 주경 대표도 올려준 비트코인 MVIV 사이클 같은 경우도 과거 2021년 사이클은 2.5를 살짝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2014년과 2018년 사이클은 이 빨간색을 터치하는 구간에 터치를 하고 나서 비로소 MVIV가 내려가면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MVIV가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과거 사이클 구간에 비하면 아직도 지금 갭이 남아있고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장 중반, 중후반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먹을 구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언제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 또한 서지, 가장 큰 변동성과 함께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는 파이널 서지 구간이 마지막에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서지 기간이 첫 번째 반감기 때는 275일,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14일,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334일이 유지되면서 어마어마한 랠리를 찍고 고점을 찍고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해봐야 지금은 반감기 이후 파이널 서지가 시작된 지 92일밖에 안 된다. 아무리 적은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과 비교를 해봐도 200일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100일이 넘는 강세장 기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 아무리 늦어도 2분기, 3분기까지는 지금의 강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처님, 과거는 과거고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반감기라는 토크노믹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이클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메커니즘이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이클도 과거와 절대 다르지 않을 것이고, 파이널 서지 구간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뛰어내리시면은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오시고 앞에 에피타이저랑 사이드 디시는 다 먹고 메인 디시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번 사이클 결승선까지 캐처 가족분들은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